자, 이제 오늘 100분 토론의 다음 주제는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 6.3 지방선거 전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한 평가와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쇄신안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 분들이 다들 굉장히 혼란, 그리고 당혹감, 또 그리고 굉장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하여간 흥분해가지고 이제 구독을 끊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당연히 그런 여러 구독자분들의 질책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동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모든 사람과 다 끊고 다 뺄셈 정치를 할 수는 없다. 다 끊고 다 아니고 우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만 순수하게 가자. 그거는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모든 사람 지금 뭐 어찌됐거나 새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 지금 뭐 초선 재선 뭐 탁탁 모여가지고 뭐 또 그리고 오세훈 뭐 박형준 나름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동훈과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끊고 한동훈 이준석까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근데 그걸 다 제끼고 독야청청 그렇게 하다가는 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까지는 제거하더라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바로 끊고 간다 뭐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설득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지금 면피는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피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한동훈 제명으로 면피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쇄신안의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구형에 대해서 왜 국힘에서 논평이 안 나오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힘에서 뭔가 이 특검을 비난하는 그런 논평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힘에서는. 근데 저는 뭐 우리 대자유총에서는 당연히 논평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구형 사태에 대한 사형 구형이 말이 되냐 이런 논평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논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좀 현실적인 정치의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 구형이 내려지고 또 막 몰아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가령 뭐 한 170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이 없고 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선거에 이겨야 된다. 무조건. 앞으로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겨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를 믿느냐 마느냐. 장동혁 대표를 전적으로 좋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한동훈이 제명시킨 것처럼 꾸준히 믿고 가겠다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일단 장동혁은 자기 입에서 뱉은 건 하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사태를 보면 이 제명 결정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 자 그러면 세를 불려야 되는데 가령 지방선거가 지금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의 그럼 필승 전략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연말까지는 내부 지지층 결집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외연 확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그 자기소개 지금 머릿속에는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스케줄 플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외연 확장은 어떻게 하느냐? 외연 확장은 여러분 이거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평론가님들이 이야기합니다. 1번 정책연대, 2번 선거연대, 3번이 합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많은 애국우파 국민들이 합당하고 연대하고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합당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M&A를 해서 합치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거 요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그럼 연대하는 게 합당인가? 연대는 M&A가 아닙니다. 연대는 건 바이 건으로 뭐 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장 느슨한 형태의 연대는 정책 연대입니다. 그게 바로 어제 있었던 특검 연대. 특검 연대 해야죠. 국민의힘 배지 107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한 표라도 더 가져와서 특검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를 모아야 된다. 그러면 뭐 지금 이준석이 문제지만 많은 저 애국우파 국민들이 이준석 이름만 나오면 거의 뭐 경기를 일으키시죠. 그죠? 그 한동훈하고 거의 비슷한 자 아니냐. 한동훈은 일단 제명됐으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그럼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고 갈 것이냐. 합당은 안 된다. 이게 대중적인 여론이잖아요. 그럼 연대를 하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나? 그럼 연대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은 아니다. M&A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연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한번 필요하다면 우파 정당이 그동안 실험해보지 않았던 한번 프로세스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가령 전 당원 총투표 동안 물어보자. 전 당원 총투표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물어보자 그러면. 당원이 명령하면 가자. 근데 당원이 어떤 다른 의견을 낸다면 중진들이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의견도 그럼 배제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시청자 모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듣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장동혁 대표의 지난주 기자회견을 이야기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는 공정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기를 주문한 의미도 동시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표현은 이런 표현 들어갑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추후에 밝혀지는 혹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전부 다 정치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거나 했을 때 역사적 평가 충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 표현을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쇄신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이준석 이야기 먼저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거연대가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선거연대를 만일 한다면, 그러니까 합당은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고 선거연대를 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 8%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지방선거는 아예 이제 어떤 선거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이준석이 전면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얼굴 보면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2%에서 3%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 박스권 못 벗어나고 특히 투표 때가 되면은 더 이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당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버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민의힘이 담대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 개혁신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당이 될 수 있다라고 증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여론조사안을 봤는데 조원 CNI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론조사예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목적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스트레이트 뉴스인데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그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러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질문 시작은 이겁니다. 정당 지지를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41.7% 나왔고요. 민주당이 38.6%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포인트 이기게 나와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경기도에서 역전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토호제로 묶은 게 굉장히 그 경기도민들 분노한 거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봤던 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보니까 3%대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20대, 30대에서는 4% 정도 돼요. 그 지지를 우리가 끌어오면 개혁신당은 더 쪼그라든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세대에서는 1%대예요.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2030이었습니다. 2030을 끌어안고 2030이 직접 들어와서 정치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정책도 짜게 만들고 2030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의힘이 더 잘 내면 네. 최근에는 안 그래도 그 계엄 이후에 2030들이 꽤 많이 보수화되고 국민의힘 지지로 많이 돌아섰는데 그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좀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늘리고 동시에 적을 최소화하거나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이를 만나서 이른바 이준석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저쪽 편이었잖아요. 부역자였잖아요. 그 적들의 진영에 약간의 틈이지만 틈을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조혁이도 해야 같이 하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조국이가 좋아서 했겠어요? 또는 조국이가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 잡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왜 하냐? 좌파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자유파 국민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또 자유파 정치인들이 이런 곤모술수에 좀 약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분열당하고 저 좌파 것들은 분열시킬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정책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좌파 것들을 분열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저 균열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손님 실수로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저것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이기는 방법도 있는데 좌파들은 우리 자유파를 향해서 늘 그 전략을 쓰거든요. 저것들이 뭘 잘해서 권력을 2번이나 탈취하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합니까? 우리 내부를 끊임없이 분열시켜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양손에 떡 돌게 된 거 아니에요. 김무성이를 꼬셔낼 때 박지원이가 형님하고 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예? 유승민이를 얼마나 공을 들였냐고요. 또 지금 한동훈이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저것들이. 그런 식으로 좌파 것들은 우리 자유파를 어떻게든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이전투구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저 종북주사파들 저것들을 향해서 반관계를 쓰지도 못하고 이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모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왜 이준석이를 만나냐? 아니 그걸 그렇게 한 면만 봐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이가 우리 권여 대표님 말씀대로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도움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거연대는 안 해. 합당은 무슨 얼어 죽을 합당이야. 선거연대도 우린 생각 안 해.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기업 민주당 커넥션 특검이라고 하는 요 핵심 사안을 가지고서 저것들을 흔들 수 있는 카드야. 이 카드를 왜 우리가 안 써?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갖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냐고 도대체.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김민수 최고가 여기 나와가지고 한 말을 정말 이제 하여간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지지자들도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우리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 구도에서 역학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선거연대 절대 할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대라는 걸 강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연대를 절대 안 한다라는 선은 안 긋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이제 고도의 수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는 순간 반대로 이제 어떤 뭐 이준석이 더 커질 어떤 우려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가장 어려움은 당 내에서 이제 아주 압박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언급됐던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막 흔들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조중동과 결탁해가지고 하는 압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원치 않을수록 오세훈을 더 이제 타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지난 10년간 광장에 나왔던 분들도 계세요 보면. 근데 다들 장동혁에 대해서 실망했다. 반월도덕이 소도둑된다. 뭐 저렇게 해서 시작해갖고서 결국 합당까지 가려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실망과 비판을 쏟아붓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제갈량과 사마이가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데 이 사마이는 무조건 지키는 쪽으로 이걸 하니까 멀리까지 와서 군량이 부족한 제갈량이 어떻게든 이 사마이를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마이가 워낙 꿈쩍 안 하니까 그 밑에 장군들을 막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롱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치마저고리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사마이한테 선물로 보내잖아요. 근데 사마이는 그걸 보면서 제갈공명이 거의 군량이 떨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아니 자기들의 그 총사령관한테 치마저고리를 보내고 막 모욕을 하는데도 사마이가 꿈쩍도 안 하니까 부하들이 흥분해 가지고서 막 공격하자고 그러고 나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만난 거는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가는 수많은 고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고비 하나도 총사령관의 이 판단과 그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 하면은 나 탈당할 거야. 이래가지고서야 장동혁 대표가 총사령관으로서의 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거 해도 이제 입당해요. 그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 주황색 넥타이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넥타이 한 번 매주는 걸로 이준석이를 조정할 수 있으면 넥타이 100번이라도 매지.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중의적이고 또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자유파의 단일 대오와 이 어떤 어떤 일치된 어떤 행동에 굉장히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뉴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됐다고 스스로 실토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유튜브를 안 보겠습니까? SNS를 안 보겠어요? 아니 뭐 족벌 언론 이 좌파 언론들은 안 보더라도 유튜브는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른바 쇄신안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준석이를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바보라서 잘 몰랐다.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은 속속들이 좌파라 갖고서 원래 본색이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장 장동혁 퇴진 운동부터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제 질문은 이런 상황을 빤히 알 수 있었는데 예측이 됐을 텐데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장동혁 대표는 쇄신안에서 사과를 얘기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왜 아침에 이준석이를 만났을까?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단 당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에서는 단계 게이트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민수 최고가 첫 번째 최고위 회의에서 단계 게이트 이거 반드시 털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당원들의 반응을 보고 이것이 당원들 뜻을 따르는 게 옳구나라고 사후적으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무감사 윤리위 구성을 잘 해가지고 이런 이제 결과까지 가져왔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를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는 김민수 최고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합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역할을 나눠서 분담해가지고 각자 이제 지금 하나의 메시지지만 같은 마음이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씩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그 구형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의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이번에는 김민수 최고가 대신 총대 매주듯이 딱 이제 아주 날선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 마음에 바로 이것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여론이 나오는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접하게 되면 그 미디어 수용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작년에 하지 않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작년에 하던 일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장동혁 대표가 지난 가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 말까지는 내부 지지층 결집. 2026년부터는 외연 확장입니다. 자,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작전을 쓸 것인가. 자, 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막 방송을 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이준석 문제 가지고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이 방송은 애국 우파 국민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좌파 진영 종북 주사파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걔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렇군. 저게 약점이군. 저 자유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저 진영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이준석이 문제를 계속 이슈하면 깨지겠다. 그런데 실제는 이준석이가 뭔데요? 이준석이 3%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지지율이. 이준석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야, 이준석이 너 들어와 그러면은 합당은 안 되지만 연대할 수 있어. 정책연대. 대신 조건 없어. 뭐 이면 합의각서 이런 거 없어. 와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은. 그럼 장동혁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충분히. 전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유시민이가 우리 고성국 TV 구독자랍니다. 아니 지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개몽 좀 대라. 우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좌파가 잘 알아야 되니까 고성국 TV를 구독하라고 권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파 것들이 어디 고성국 TV만 보겠어요? 이영국 TV, 강영수 TV 권유 목적하게 다 모니터하고 있다고 봐요. 예, 모니터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이 그냥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아니 우리도 김어준하고 매불쇼 보면 그쪽 흐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속마음 사실 그동안 올드 미디어들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올드 미디어들은 정론 어쩌고 하면서 정치인의 속마음 정치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고담 줄론만 하다 보니까 지금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좌우 공이 지금 유튜브들은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내부 속사정을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건데 내부 속사정을 이제 분석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유튜브가 지금 이제 마치 주류 언론처럼 돼가고 있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좌파들은 자기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 순위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미 다 이제 다 바뀌었어요. 손석희 1위, 김어준 2위, 그리고 최욱 3위 뭐 이런 식으로 쫙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끝에다가 10위에다가 누구 넣어놨냐면 배승희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저희는 없고 배승희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를 1.5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누가 코치한 거지? 아니면 누가 뭐 저런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박근혜 대표 때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대표나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가 어떤 그 결단을 내리면 저건 누가 코치해서 저런 거지? 최순실이야? 아니면 뭐 정윤회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도자는 그렇게
그렇게 누구 코치 받아가지고 움직일 정도가 되면 지도자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로 저는 작년 8월에 이미 장동혁 대표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검증을 다 받은 거다. 그 한동훈과 그 결별하고 8월에 대표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지도자로서 장동혁 대표를 미는 순간부터 신뢰를 해야 된다. 네. 예, 어느 정도 결과를 낼 때까지는 믿고 따라줘야지 우리가 자꾸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고 박사님 얘기하시는 게 결국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게 저희 시청자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거를 저희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자들이 결국 다 당원인들입니다. 저희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80% 당원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 80% 책임 당원이에요. 지금 아마 그동안 계속 입당 권유를 하셔가지고 직접 입당하셨잖아요. 방송하면서. 네. 20년이가 30년 만에 처음 입당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당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이 당의 방향을 제대로 예.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오세훈이가 무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당 상임 고문이라고 밥 줘가면서 언론 프로에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는 지방선거 지고 나면은 장동혁은 그 다음 날로 사퇴할 거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동훈 계획. 한동훈이 잘렸고 네. 그러면 오세훈이라도 세우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저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뭐 그것들의 음모나 공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고 선거에서 지면 끝나는 그게 뭐 거예요. 누구든 일단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뭐 황교안도 그랬고 한동훈이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당권을 잡았지만 그 이제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도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장동혁의 정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인들 1년도 안 되는 당 대표만 하고 내려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이 전당대회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당대표를 제가 정말 잘해서 6.3 선거를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6.3 선거 승리가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이 6.3 지방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미 쇄신안에 핵심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좀 예. 좁혀 주시죠. 뭐 이제 앞에 주제하고 좀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네. 이준석이 이제 그 여론조사 보면 뭐 3%, 뭐 지난 대선에 한 7, 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준석 씨 이제 40살 넘었거든요. 청년 아닙니다. 청년들은 누가 청년이냐? 이번에 단식했던 박준영이 같은 저런 친구들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쇄신안 중에 하나가 청년 정치인들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군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 등에 청년들 엄청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완전히 이미 밑바닥에서부터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뭐 가령 경부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 라인 이거 철길이 너무 노후됐어요. 이 갈아치워야 됩니다. 뭐 통일교 사태로 주 날린데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 후보에 이기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장 또 뻑하면 아까 원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자기가 중심을 잡고 혁신을 해라. 무슨 중심을 잡고 혁신을 해요? 그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신 뭐 7대3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 라인을 새로 싹 갈아서 새로운 KTX급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선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긴 걸로 보느냐 이게 참 좀 힘든 문제인 게
이 지방선거를 지난번 2022년 선거에서 너무 많이 이겨놨어요. 네, 17개 중에서 12개를 이기는 바람에 5그 광역자치단체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16명이 구청장이 당선됐는데 이건 거의 2008년에 국회의원 40명 됐을 때 비슷할 정도로 많이 이긴 거라서 시에는 더합니다. 그건 많이 이긴 거라서 어느 정도를 과연 이긴 거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 그러니까 그 서울하고 부산 요 두 군데가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서울하고 부산을 이기면 이긴 걸로 보겠다. 왜냐하면 경기는 지난번에도 졌기 때문에 경기를 탈환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후보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저쪽은 뭐 나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뭐 한 10명쯤 돼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하고 부산이 이제 결국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서울 부산을 어떻게 하면 사수할 거냐. 여기에 이제 선거의 그 핵심이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선거를 우리가 잘해서 판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상 선거 뛰어보면요 후보가 할 수 있는 거 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번 특히나 이 지방선거의 가장 관건은 뭐냐 이재명이 얼마나 실정을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재명이 잘해서 인기를 얻어버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 이재명이 지금처럼 이제 뭐 비틀비틀 해나가고 그 민주당하고 정청래하고 사이에 이제 공천을 놓고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하면 우리는 튼튼하게 이렇게 그 진용만 잘 갖추고 있어도 승리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와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그 거시적인 문제에서 결판이 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를 잘 그 만들어 나가는 거 지금 네. 그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지금 장도욱 대표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연대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코끼리라고 부를 건데 어쨌든 이신이가 이끼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원내 특히 원내에 있는 분들의 그 좀 과잉된 평가가 있어요. 뭐 이끼리가 정말로 전략이 좋다. 선거를 잘한다. 뭐 이끼리가 하는 걸 보니까 저거 덕분에 선거 이겼다. 뭐 이런 식의 착각 환상이 있는데 그 이끼리가 이겼던 선거 2개는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세한 것들을 한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급등시켰던 게 바로 김종인을 쳐냈을 때예요. 그런 결단을 보였을 때 지지율이 올라간 거지 뭐 이끼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끼리가 한 것 중에 좀 이렇게 우파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게 있어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원희룡 장관과 쇼츠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공약에 대해서도 아주 1분 이내로 짧게 잘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 빠르게 가 이걸로 끝나는 그 쇼츠 공약 그 형태가 굉장히 좋았고 그걸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각인이 잘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이준석 게 아니거든요. 이런 쇼츠 공약 같은 거를 기획하고 또 그걸 또 그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누가 했냐. 여러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원희룡 캠프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박민영 지금 현재 미디어 대변인이에요. 이미 있습니다. 이끼리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들 실제로 그걸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당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자강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자유청 주최하는 이 자유파 공동 유튜브. 잠깐 저 댓글창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토니님이 우리는 이미 소중한 윤석열 대통령을 잃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때 윤석열 대통령 큰 뜻을 모르고 정책을 비판한 적이 많습니다. 꽃이 지고 나니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피하기 위해 장동혁 강력하게 지지하겠습니다. 길고 멀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거들을 다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님 복권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첨언해도 될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20대 청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비토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여가부 폐지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쇼츠 공약으로도 또 페이스북 짧은 단문 공약으로도 여가부 폐지를 딱 써가지고 그걸로 20대 애들이 막 왔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예요. 왜 못했냐?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막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20대 남성들이 전부 다 속아서 그때 이 총선 때 그랬거든요. 총선 때 예. 이끼리 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설득하는 노력을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댓글창에는 이제 박준영 그 자유대학 대표 단식할 때 뭐 국민의힘이 아무도 안 나가지 않았냐, 장동혁은 왜 안 나왔냐 이런 댓글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댓글을 다셨어요. 박준영 대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우파 국민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박준영 학생 쓰러졌다고 아무도 안 봐준다고 선동하고 물타기하고 분탕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준영 대표가 단식하던 첫째 날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가 있어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그 다음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박준영 대표가 눈을 감고 좀 자고 있는 듯이 보여서 말을 걸지 않고 그 함께 있는 분들하고만 잠깐 얘기하고 왔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 헌재 앞에서 그 겨울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때 그 서재영님이 28일 단식했잖아요. 근데 그때 왜 국민의힘은 뭐 코빼기도 안 보였냐 그러는데 그때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다 갔어요. 가서 옆에서 천막 치고 동조 단식도 하고 그냥 격려 방문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분탕질인지 한동훈 똘마니들의 분탕질인지 아니면 진짜 자유파 국민인데 팩트를 잘 몰라서 이렇게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섭섭해하고 또 비판을 하는지는 좀 잘 가려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씩 듣는 걸로 오늘 토론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유 대표님. 예, 참, 한 주가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영풍 TV에서 그런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제 뭐 이 최근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한 6년, 7년 동안 탄핵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이제 너무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전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당이 특히 기강이 바로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참 이렇게 아픈 상처에 후시딘 한번 발라주면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보면 그 뭐 조언한다는 고문들이 애국 시민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다 뚫고 한동훈이라는 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집도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당장의 위안 충분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잃었고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이 자행되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지금 이 어떤 한동훈을 쳐내는 이런 결단을 보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무엇이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우리 힘을 실어주면 힘이 더 강해지면 더 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네, 강영석 부회장. 네, 지금 이제 결국 선거에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을 거고 결국 지금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려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결국 선거를 차분히 이겨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가 부족하다는 걸 좀 절감하고 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전처럼 우파가 압도적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뭐 냉정하게 봤을 때 4050에서 우리가 확실히 밀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우군을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세를 축소시킬 거냐 이런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우리 지지층도 해야 된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그대로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팩
선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작은 것들에 있어서 좀 같지 않더라도 큰 생각을 같이 한다면 함께 힘을 합쳐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 이번 선거에 우리의 대표로 선택한 건 장동혁 대표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믿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영풍 대표. 저는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사태의 종착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방송은 우파 국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파 진영에 있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는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하고 같이 갈 것이다. 어쩔 건데 니들이. 세 번째, 오늘은 엄중한 자세로 절치부심하는 자세로 잔치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늘 대자유청 주최 자유파 유튜브 공동생방송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영풍 대자유청 회장 그리고 강용석 대자유청 수석부회장 그리고 권유 대자유청 청년부회장이 어제 있었던 정말로 중요한 정책 사건들 그리고 또 장동혁 쇄신안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여러분들 순간순간 좀 혼란스럽고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대자유청의 자유파 공동생방송을 통해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가 돼서 단일 대우로 전북 주사파들과 후퇴 없이 견결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자유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공동생방송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이제 12시부터 우리 강용석 대표가 진행하는 강용석 KNL에 출연해서 또 전국 상황을 또 토론하고 해설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시 강용석의 KNL도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